양포대학교 2학년 친구들, 선생님이 공지했던 바와 같이 서경별곡 뒤에 남은 파트랑 만행은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듣고 주말 수업 오시면 되겠고요. 일단 서경별곡 다시 머릿속에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서경별곡은 고려 가요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적극적인 여성상이 드러나는 이별의 정한 시리즈 중에 한 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경별곡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화자의 상황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화자의 상황, 무슨 상황이지? 이미 나를 떠날 것 같은 이별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화자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자기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나한테 사랑만 해주신다면 두 가지를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버렸냐면 질삼배를 버리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삼배하고 여기서는 이 학습 활동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 더 있었어요. 내가 뭘 버릴 수 있다? 석영, 나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고향과 그리고 생계 수단을 모두 버리려고 하는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적극적 여성상이 드러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보면 인과의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요. 기는 듯 그치리니까 무슨 뜻이죠?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즉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헤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서로에 가지고 있던 믿음은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임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 보면 적극적 여성상이 잘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공에 대한 이 여성의 태도였습니다. 어때요? 대신 원망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애꿎은 사공을 위협해서라도 임을 붙잡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떠나려는 임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고려가요의 특징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외운다라고 했었을까요? 3분 후 이렇게 기본적으로 외운다라고 했습니다. 3음보, 분연체, 후렴구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갈래적인 특징하고 문학사적 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소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식이 있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러나 다수의 작품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조합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아까 얘기했던 3분 후가 되는 겁니다. 우선 많은 노래가 연장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후렴구를 갖춘 작품이 많고요. 3음보의 율격을 보인다라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그게 잘 드러나 있죠. 총 14개의 연장체, 그러니까 장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14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됐었고요. 그 다음에 각 연의 둘째 행에 위두어령청 달인들이라고 하는 이 후렴구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다끈대 서울을 사랑하지만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3음보가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행했던 구절의 리듬이나 형식이 고려 소교의 갈래의 율격적인 특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더라. 이게 그 당시에 고려 가요의 특징이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작품들은 이제 좀 중요한데 서경별곡하고 정석가의 동일한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 부분이 뭐랑 똑같다? 정석가, 같은 고려가요 갈래에 있는 정석가랑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려소고 가운데에는 민간에서 유행하는 노래를 뭘로 중요 궁중음악으로 편입시켰던 사례가 적지 않다,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궁중음악으로 편입할 때에는 민간의 노래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추가하기도 했는데 얘가 추가했던 그 당시에 유행 구절이었기 때문에 여기 정석가에도 있고 여기 서경별곡에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내용을 덧붙이거나 바꾸기도 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즉 궁중음악으로 얘가 편입이 되면서 이 구절이 추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이 여자가 당신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다라고 강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던 반면에 얘는 갑자기 문학적으로 형성하면서 구슬이니 바위니 끈이니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이 부분은 여기에 관용적인 표현이거나 민간의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면서 추가된 것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석가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건 제가 프린트로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석가의 구절도 똑같이 서경별곡과는 똑같이 나와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시 작품인 송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번 주에 개관을 할 때 한자로 되어 있는 시를 우리가 한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옆에 먼저 볼게요. 송인이라고 하는 작품은 한시, 7원 절구 기억나시나요? 7월 총 7글자라는 얘기고요. 절구는 총 4줄짜리였습니다. 그런 거 볼까요? 총 7글자, 이렇게 7글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몇 줄? 4줄, 절구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 송인이라는 것은 이별의 정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별의 정한이라는 점에서
서경별곡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서경별곡은 이별의 정한치고는 특이하게 적극적인 여성이 나온 반면에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극적인 여성상의 모습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볼게요. 자, 화자의 상황과 자연을 대조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자연은 아름다운데 화자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서로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과장법하고 서리법을 써서 이별의 정한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원래 이런 원문으로 되어 있는 한자 시인데 그거를 번역해둔 것이 옆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겐 강뚜겐 풀빛이 짙은데 남포에서 임 보냄이 슬픈 노래 우러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비교가 되느냐? 앞에서는 분명히 풀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비가 온 이후에는 이슬이 맺히죠. 그것 때문에 더 반짝반짝하게 자연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 색채어 쓰고 있다, 뭐 짙다, 풀빛이 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색채어 쓰고 있다 이런 언급도 가능한데요. 그거랑 다르게 나는 지금 어때요? 남포에서 임을 보내니 슬픈 노래 부르네. 직접적으로 정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슬프다.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별의 상황이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이랑 대조시켜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대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비교의 생각을 해봤을 때 앞에 있는 우리 자연의 경우에는 뭘 가지고 있냐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좀 더 확대해 쓸게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여기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아름답기보다는 오히려 비참하죠. 굉장히 좀 비참한 그런 모습이 서로 대조됨으로써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즉 우리가 이별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가 더욱더 강조된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겸사겸사 이야기를 하면 이 남포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원래 이별의 장소로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 그런 장소인데요. 대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뭐 구체성을 덧붙여서 이별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독자가 느낄 수 있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네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굉장히 슬퍼요. 뭐에 비해서? 자연에 비해서 굉장히 슬퍼요.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좀 더 보세요.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를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어. 자, 대동강의 물이 갑자기 언제나 마를 것인가 물어봤어요. 대동강 물이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동강 물은 결국에 물인데 얘도 물의 수위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물이면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마르지 않고 영원히 똑같은 수위를 유지할 것이래요. 그럼 왜 유지를 하느냐? 이것 때문이래요. 해마다 이별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더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눈물을 흘려.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임과 이별을 했기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건데 그거 해봤자 얘들아 한두 방울이야. 몇 방울 되겠지. 한 접시 될까 말까? 그 정도 될 만한 건데 걔가 그 대동강의 물의 수위를 높일 정도로 엄청 많이 나가지고 푸른 물결, 즉 대동강의 수위를 보태는데 내 눈물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수위가 절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벌써 가보시죠. 무슨 법이에요? 과장법이죠. 실제로 그럴 순 없습니다. 내 눈물이 많아봤자죠. 그죠?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임과 이별한 상황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별의 정한, 자기가 이별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자연적인 것과 비교를 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기의 슬픔을 대동강의 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걸 통해서 이 작품의 문학성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한시 중에서는 가장 서정성과 문학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꼽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은 정시상이 송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작품의 이름을 보면요. 송인이란 뜻이에요. 발송한다, 전송할 때 송 아시죠? 그 다음에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미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사랑하는 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을 떠나보내는 내용의 시다. 그래서 이별의 정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쭉 다 읽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서경별곡이랑 똑같이 주제가 이별에 모였을 때 정과 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별의 정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태도가 다르죠. 서경별곡은 자기가 이별을 하는 게 싫어서 그 여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를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나온 반면에 여기서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별했어?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이고 오히려 슬퍼하는 모습만을 보이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드러난 여성상은 우리가 흔히 많이 더 사용하는 소극적인 여성상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소극적인 여성상의 모습이
앞에 있는 소견불급이라는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교하고 감상하는 작품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거 잘 확인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화자가 이별에 대하는 태도를 서경별국의 화자와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서경별국의 화자는 이별을 거부하고 임에 대한 사랑과 의심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적극적이란 얘기예요. 반면에 송인의 화자는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이별의 슬픔을 수많은 사람들의 무슨 슬픔, 보편적 슬픔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서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추가적인 이야기인데요. 두 작품이 모두 한국 문학에 속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했어요. 서경별곡도 당연히 고려시대도 우리나라의 역사잖아요. 그 고려시대의 사람들이 불렀기 때문에 고려가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당연히 한국 문학에 들어가요. 문제는 이 한시인 송인인데 얘는 애초에 용어 자체가 뭘 써요? 우리 용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순 우리말이 아니라 한시를 바탕으로 해서 한자를 바탕으로 쓰여졌어요. 그럼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한자는 중국의 언어, 그러니까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순간 한국 문학이 아니다? 아닙니다. 자, 한국 문학의 정의는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 한국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서가 들어갔을 때 한국 문학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 송인이라고 하는 작품은 물론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한자로 되어 있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랫동안 향유되어 왔던 이별의 정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녹아 들어있으니까 한국적인 정서가 녹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모두 우리 시가의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학의 범주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활동 정리를 해봤고요. 네, 뒤에는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만흥으로 넘어갈게요. 연시조 만흥, 윤선도의 만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93쪽으로 넘어왔고요. 만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연시조예요. 그래서 시조의 특징 중에서 평시조의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선도의 만흥인데요.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냐면 윤선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윤선도의 시 3개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선의 충신인데 문제는 좀 그러니까 비운의 사람이에요. 왜냐면 출세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계, 정계 생활은 대부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유배예요. 유배 아니면 은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면 좋겠는데 나와 있어요. 작가 소개. 조선시대의 문신이자 문인, 본가는 해남이며 호는 고산 해옹이다. 남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서인 세력에 맞서면서 왕건강을 주장했으나 집권하지 못하고 20여 년의 유배 생활과 19년의 은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윤선도의 시색에서는 보통 많이 드러나는 내용이 자연 친화적인 것,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만흥이 그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해서 여려운 삶의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펼치는 데 더 주력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만흥, 견회요, 오후가, 어부사시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익숙한 건 아마 오후가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연 친화적인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5개의 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들이 다 자연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이 만흥이란 작품은요, 윤선도가 병자호란 당시에 왕을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백하게 유배가 됐어요. 유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년 뒤에 풀려나서 해남에서 은거를 하면서 지은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윤선도는 연시조의 대가예요. 대부분의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연시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만흥은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흥취와 여유로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친화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연시조 형식을 통해서 자연의 다양한 모습과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연시조를 썼다는 거예요. 시조를 쓰는데 내용을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길게 쓰기 위해서 연시조를 썼다. 그것이 이 작품의 주제 형성에 잘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학습활동에 나오니까요. 잘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흥 개관 볼게요. 연시조 총 6수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자연친화적 강호한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강호한정이라는 표현의 의미인데요. 강호라고 했어요. 얘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강과 호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가로운 정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 속에서 강과 호수가 상징하는 건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정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결국에는 자연 친화적인 시조를 이야기할 때 한가로운 정치, 강호한정이라 합니다. 네, 그런 정서가 드러나 있고요. 제재, 자연에 묻혀 사는 삶. 그래서 주제는 2개예요. 하나, 자연친화, 하나,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이렇게 내가 자연친화를 해줄 수 있게 만들어준 임금에 대한 감사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의 즐거움 플러스 임금에 대한 감사. 근데요, 이제 교과서나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임금의 은혜를 줄여서 군자가 이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인,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게 임금이에요. 군자의 은혜를 줄여서 군은의 감사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군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군은의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특징 다시 볼게요. 연시조의 형식을 활용해서 다양한 풍경과 삶의 모습, 화자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속세에서의 삶과 자연에서의 삶을 대비해서 자연을 살아가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특징적인 게 걔네 둘, 속세하고 자연을 상징하는 시어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느끼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이 거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알아보시면 되겠죠. 본문 들어갈게요. 94쪽. 먼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필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서술상, 전개상의 특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현상에 서리법을 많이 쓴다든지 대구법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연과 속세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시어들이 있는데 그 시어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된다고 했죠. 상징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상징이 보통 이제 자연과 속세의 모습이 대두되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하시고 들어갈게요. 자, 만흥 총 6수로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제목부터 확인을 할게요. 윤선도의 만흥이에요. 이때 흥이라고 하는 것은 흥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만자가 일어날 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해석했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 즉 자연 속에서 이 화자가 느끼는 흥겨움, 즉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해서 만흥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시조는 원래 뭐가 없을까요?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연시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1년부터 1수 산수간의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했을 때 산수간의 바위 아래, 바위로 따지면 자연이죠.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것들이 자연이에요. 참, 여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색깔들은 제가 평소에 쓰는 색깔이랑 거의 유사하게 했습니다. 파란색이 자연, 긍정이고요. 빨간색이 속색, 부정이 되겠고요. 나머지 주황색들은 노란색, 중요한 것들은 주황색이나 노란색으로 표현했고요. 아니면 의 특징은 연두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필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수는 이제 자연이고요. 산수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놈들은 웃는다, 비웃는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하고 비웃는다고 하지만은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좀 볼게요. 산수 하나씩 해석했을 때 산, 네 산이죠. 그 다음에 수는 물이에요. 그러면 산과 물의 간, 사이 간이에요. 그러면 산과 물 사이에 바위가 있는데 상상하세요. 산과 물 사이에 뭐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뭘 지을 거냐면 띠집을 지을 거예요. 띠집이라고 하는 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 초가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가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 호화로운 집에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서의 삶을 즐기겠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거기에 짓노라 하니 그 모르는 놈들은 어떤 사람들? 이 자연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 아유 뭐 그런 집에 사냐 선비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는 놈들은 속세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이 속세랑 연관되어 있는 고전 어휘 있습니다. 붉은 먼지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살이가 굉장히 팍팍하고 사람들 간에 다툼이나 갈등이 잦았다라는 의미에서 붉은 먼지에서 따왔는데요. 붉은 홍자에 먼지 진자해서 홍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뜻을 모르고 비웃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나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고 윤선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고 해석되셔야 될 텐데요. 어리석고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중세국어. 어리석고 야암의 뜻에는 야암은 어떤 의미였냐면 옆에도 나와 있지만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선비란 뜻이에요. 다시 자연 중에 묻혀 사는 선비.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선비라고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자연에 묻혀 살아서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선비라는 뜻을 가지는데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 너무 고지고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배운 게 없어서 저는 별 보잘것없는 선비라서 이 정도의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는 겸손의 표현이해서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한 거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나는 엄청 호화로운 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그대로의 삶이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내 분수에는 나의 뜻에는 이게 내 분수인가 하노라 이게 내 운명인가 하노라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 소박하게 지내는 것이 나의 분수에 맞더라. 나는 엄청 호화로운 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하노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떤 표현? 감탄의 표현, 영탄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탄법.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구나. 소박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꼭 자연 친화하면 빠지지 않는 한자 성어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자기가 가난해도 자연 속에 있는 그대로 묻혀 살아도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연 속에서의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만족한다. 안분지족이라고 하여 자신의 뭐에 대해서? 분수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랑 똑같은 거 안빈, 낙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빈곤해도 편안함과 즐거움 그리고 즐거운 도리를 추구한다라고 해서 안빈 낙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하나 더 내가 부러워하지 않아요. 뭐 해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빈곤해도 다른 사람을 뭐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빈이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제가 확대를 안 하니까 글씨체가 빈이무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자연에서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제2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이후에 보리밥 풋나물이면 어떤 음식이에요? 대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자연 속에서 그냥 산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소박한 생활, 소박한 정서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밥을 적당히 먹은 이후에 뭐 할 거냐면 바위 끝에 있는 물가에 실까지는 실컷이란 뜻이죠. 실컷 놀 것입니다. 즉 자연 속을 막 즐기면서 풍류를 즐길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풍류를 즐기고 있다 보면 그 밖에 있는 연함은 일이야. 그 밖에 있는 일들, 즉 속세에서의 일, 내가 사실 두고 온 그 조정에서의 일들은 전혀 신경 쓰여요? 안 쓰인다는 얘기예요. 부러울 줄이 있으랴, 부러울 줄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있으랴, 있다 없다 서리적인 표현이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서리법인데요. 네, 한번 확인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느끼고 있어. 나 자연 속에서 띠집을 짓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참 즐겁고 만족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의? 자연 속에서의 자기가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걸맞는 한자 성어들이 있는데요. 보리밥 풋나물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소박한 음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음식을 지칭하는 한자 성어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제일 쉽게 알고 있는 거는 그 비빔밥 먹을 때 산채 비빔밥이라고 해서 나무에 들어가 있는 비빔밥 있죠? 그때 그 표현에서 따와서 박주, 산채, 소박한 풋나물, 나물 반찬들을 이야기할 때 박주산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불어서 비슷한 거. 자, 표주박으로 되어 있는 그릇, 그리고 대나무로 되어 있는 그릇에다가 밥을 먹는다. 소박하게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사, 표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비슷한 의미로 이제 표주박에 들어있는 물 그리고 대나무 그릇에 들어있는 밥을 누항 어디 세상 속에서 먹는다라고 해서 단표 누항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연을 즐깁니다. 어떻게 즐기는지 볼게요. 잔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외를 바라보니, 자, 먼 외, 산이 되겠네요. 자연이죠. 자, 근데 뭘 들었다라고 했냐면 잔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자연 친화적인 시가 나올 때 자연을 보통 감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술이 빠질 수가 없어. 풍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술 마시면서 자연 하나 보면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건데요. 그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술을 통해서 자연의 즐거움을 즐긴다라고 해서 풍류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풍류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술이 보통 나오면 풍리적이라는 표현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을 만끽하고 있어요.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여 해석 잘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머무르면서 즐기고 있으니까 그리워하던이란 뜻이죠. 님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 정도겠느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리하여 계속 서리법이죠.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내가 자연 속에서 노는 게 즐거운 거야?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온 반가움이 더 큰 거야? 여기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반가워하는 사람이 왔다고 해도 그거보다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걸 잘 비교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인보다 누가 더 좋다? 자연이 좋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우웅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자, 아실까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오히려 좋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실제로 고해에서 이렇게 좋다라고 적었으면 어떤 의미게요? 깨끗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못내 좋아하노라. 뭐를 좋아하냐면 여기 빠진 말이 있죠. 누구를? 자연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특징이 있죠. 인간이랑 다르게 말도 없고 조용하고 내 곁에 가만히 있어주는 그런 자연이 나는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에 대해서 완전 자기랑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해서 이신점심, 말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연이랑 나랑 하나 되어 있는 경지라고 해서 물아일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해서 쓰자면요. 물아일체랑 같은 표현으로서 물심, 물건, 자연 물건과 나의 심,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일려 같다라고 해서 물심 일려라는 표현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하니 별표 한번 해두세요. 자, 그렇게 얘기했어. 자연 속을 완전 만끽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누고서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삼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해석 잘해야 돼요. 삼공은 삼정승이에요. 그러니까 신하의 지위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신하 되는 것보다 자연 속에 놀리는 게 훨씬 더 재밌더라 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윤선도가 경험을 해봤는데 자연 속에서 있는 게 뭐보다 낫더라? 만승보다 낫더라. 만승은 만 개의 수레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천자라고 하죠. 왕이에요, 왕. 왕이 이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서리적인 표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신하보다 낫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뭐보다 나아? 신하가 문제가 아니라 왕보다 더 나아. 왕이 되는 것보다 자연 속에 머무는 게 훨씬 재밌어 라는 거를 느꼈어. 자연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 예찬적 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삼공과 뭐보다? 만승보다 뭐가 더 낫다? 자연이 더 낫다라는 화자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로 헤어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해다라는 생각하다는 것이죠. 소부허유가 야같더라. 자, 소부허유라는 건 각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의 사람인데요. 중국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연 친화를 일찍이부터 실현했던 사람들, 자연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대요? 야같다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해석할 때 혹시나 싶어서 이 이라고 하는 건 주격조사죠. 그래서 소부허유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격조사 중세국어에는 가가 없으니까요. 자, 야같더라. 뭐가? 야같대. 걔네들이 야같대. 왜 야같냐면 걔네들은 자연이 이렇게 즐겁고 좋다라는 것을 자기들끼리만 알고 자기들끼리만 즐겼으니까 그게 낫답대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소부허유라고 하는 중국의 사람들을 가지고 왔어. 중국의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 중국의 옛 이야기를 이용했다. 중국의 고사, 옛날 이야기라고 해서 고사라고 해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데, 자연 속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마도 임천하는, 자, 임천하는 해석될 줄 알아야 되는데 임천, 숲을 임자에다가 천, 그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숲을과 냇가 사이에 있는 한가로운 흥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죠. 결국 상징하는 게 자연 중에 머무르는 한가로운 정취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한흥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자연 속에서의 참맛, 즐거움을 뭐 할 데가 없다? 비길 때, 이길 데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에서의 만족감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내 성, 내 본성이, 내 성격이, 내 품성이 게으르다는 걸 세상이 알았대요. 이것도 겸손의 표현이에요. 진짜 게으르다는 느낌이라고 보다는. 그래서 인간 만사를 하나도 하나의 일도 아니 맡기시어 이 말이야. 그러면 봐, 하늘이 내가 원래 좀 게으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나한테 뭘 안 줬어? 인간사의 일을 주지 않았어. 실제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윤선도는 그
전개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세에서의 일은 못해도 어디는 자연에서는 이렇게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즉 속세에서 일, 인간 만사는 벼슬, 혹은 정치에서의 일,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했을까요? 홍진에서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 하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 있는데 다만 뭐를 지키려고 했대요? 다툴 이가 없는 강산, 즉 자연을 나한테 지키라고 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주인이 된 거예요? 자연의 주인이 된 거예요. 자연의 주인을 되어서 뭘 지키라고 했대요? 강산을 지키라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뭐 겸사겸사 얘기하는 건데요. 디키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중세 국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해석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다탈이 뭐 도토리 난리 나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은 이거예요. 다, 톨, 이. 사실 띄고 이인 거예요. 그럼 해석했을 때 다툴 사람, 즉 속세에서처럼 서로 막 물고 막 뜯고 이런 애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자연 친화의 내용인데 뒤에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윤선도가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살게 된 거는 다 누구 덕분이야? 임금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볼게요. 강산이 좋다고 한들, 자 이렇게 좋았어. 강산이 좋았어. 자연이 좋다고 한들, 얘들아 계속 얘랑 똑같이 좋다야 like의 의미인 거죠. 좋다고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자 중요. 앞에서 분수라는 표현을 써줬어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이게 내 그냥 하늘에서 부여된 그런 분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 속에서 지내보니까 이 분수는 누가 만들어줬더라. 근데 그게 누구냐? 임금이겠죠. 임금에 대한 유교적인 충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옆에 조금 살짝 읽어보면 작품의 처음과 끝에 분이라고 하는 같은 요소를 사용을 해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고 시상 전개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내 분으로 누운 것이냐라는 거네요. 서리법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내가 자연 속에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야? 임금 덕분이라는 얘기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군자의 은혜에 감사한다. 군은혜에 감사를 엿볼 수 있고요. 여기서 임금을 사랑하는 선비의 마음, 연군지정. 군자를 연모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연군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자연 속에 와서 살아보니까 누구의 은혜? 임금께서 나한테 베풀어준 이 은혜를 갖다가 드디어 더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좀 어려운 말로 하야 같다라고 하죠. 엄청 넓은 바다와도 같아서 뭐 할 수 없다? 갚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임금의 은혜를 갚이에요. 갚고자 하여도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해올 수 있는 일, 할 일이 없더라. 그만큼 그 임금의 은혜가 크더라 라는 거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시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쭉 이어지냐면 자연 친화적인 내용 하나, 그리고 이게 다 임금 덕분이었다는 내용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이제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연과 속세에서의 삶에 대한 화자의 판단에서 이런 방식으로 시가 전개가 되고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화면이 꺼져가지고 다시 이어서 하면, 자, 분에 대한 화자의 생각 변화라고 했어요. 처음에 분수는 이제 나의 분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잘 생각해보니까 내 분수가 아니라 임금의 은혜 덕분이더라. 그래서 자연에서의 삶과 그 자연에서의 삶이 누구 덕분이다? 임금 덕분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서리적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부러울 줄이 있겠느냐, 부러워하지 않겠다,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보다 더 좋은 것이 자연이더라. 그 다음에 반검이 이려하랴, 반검보다 더 큰 것이 자연이더라. 내 분으로 누웠느냐, 내 분수로 누운 것이 아니라 임금 덕분에 누웠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하고 임금에 대한 감사라는 주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습 활동 들어갈게요. 자, 만능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거는 앞에 읽어보면 되는 건데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속세와 자연의 시어를. 자, 화산을 일단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되게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어. 어디에? 자연 속에 띠집을 짓고 소박하게 살고 있었다. 소박하게 지내면서 삶을 즐겨내고 있다라고 했고요. 작품에서 속세에서의 삶과 관련된 시어나 시구를 정리해보고 이를 대하는 태도를 고려해보래요. 자, 그 모르는 놈들 속세의 사람들이죠. 남은 일 속세의 일이고요. 삼국만승 속세의 지위고요. 인간 만사, 세상의 모든 일들, 즉 정치 일인데 이것을 하늘이 나한테 맡기지 않았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세의 삶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고 속세와 멀리 떨어져서 모를 삼아서 자연을 벗을 삼아서
안빈낙도, 안분지족 하고 싶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당연히 작품의 내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형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서리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물어보면서 적도자들한테 내가 지금 자연에서의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형식상의 특징입니다. 작가가 연시조 형식을 택해서 작품의 지금 까닭은 무엇일까 미리 얘기를 하면 형시조에 비해서 연시조는 그 분량이 길기 때문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주제를 모두 담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읽어볼게요. 시조는 서정갈래 하나로서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과 사음보의 율격 등의 특징을 갖는다. 연시조는 이런 형시조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하나의 제목으로 두 수 이상 엮어내는 시조를 갖다가 우리가 연시조라고 얘기를 해요. 작가는 연시조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양한 풍경과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풍부하게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흥취를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 영시조의 형식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뒤에 있는 현대시랑 비교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형식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만흥은 고전 시가이자 연시조라서 분량이 조금 길었어요. 근데 예시에 나와 있는 이 보기의 시는 완전 반대예요. 현대시이면서 동시에 분량이 되게 봐요. 짧아요. 지금 시행이 막 이래요. 엄청 짧다고요. 그죠? 엄청 짧은데 그런 걸 비교를 해서 이 짧은 시는 이 시 나름대로 짧음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주제를 잘 형성해내고 있다. 즉, 이 작품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그 주제에 맞는 알맞는 형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작품 안내 살짝 읽어봅시다. 청노루야. 청노루는 탈속적인 공간인 청운사 주변의 본 풍경을 시선을 이동하면서 그리는 동양화처럼 그려내는 현대시 아름다운 서정성이 두드러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건 먼저 확인할게요. 자, 갈래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슨 시?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감정이 두드러지는 시고요. 자, 표현 성격을 좀 볼게요. 관조라고 했어요. 어떤 관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대상을 관찰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거를 관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청노루와 그 산의 풍경에 대해서 한 걸음 멀어져서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나오고요. 탈속적이라고 했어요. 탈속, 탈피하다. 어디를? 세속을. 세속을 탈피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환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인 청노루도 사실 노루는 그 갈색이잖아요. 청색깔 노루는 없는데 환상적인 그 대상인 동물을 설정을 해서 환상성을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서경적이 있어요. 서경, 경치를 서정적으로 묘사했다. 경치의 모습이 잘 드러나더라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는 청노루고요. 주제는 봄의 정치, 청노루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봄의 정치와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청노루가 가지는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름다움을 부여해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징, 시선을 원경에서 어디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경에서 근경. 즉 처음에는 산 멀리 있었더라. 그 모습을 점점 청노루에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시상이 좀 바뀌죠. 동적 이미지가 이제 청노루가 뛰는 모습이고요. 정적 이미지는 자연의 풍경입니다. 그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환상적이고 탈속적인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생략을 통해서 간결해요. 시가 짧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백의 미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하나씩 보면 짧아. 근데 각각의 의미가 있으니까 크게 볼게요. 자, 호흡이 짧아요? 짧죠. 자,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자는 자아산, 봄는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자, 이렇게 읽었어요. 자,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쭉 생각을 해보시면 다 여기서 짧게 가는데 여기만 길어요. 자, 속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일부러 긴 시행을 집어넣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 분석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먼 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먼 산. 자, 그러면 자연의 풍경인 걸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 명칭을 줬네요. 청운사라는 명칭을 주었습니다. 풀을 청자예요. 그 다음에 운은 구름이고요. 산은 그 사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푸른 구름을 싸고 있는 사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쓸게요. 푸른 구름을 가지고 있는 사찰. 그러면 애초에 종교
적인 그런 건물인데다가 푸른색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와서 더 분위기 있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게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푸른색 이미지를 쓰고 있고요. 탈속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능하고요. 시각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있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은 우리 흔히 원형적인 상징으로서 뭘 상징할 수 있다? 이상이나 목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더불어서 푸른색의 이미지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 평화의 이미지를 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청운서라는 공견을 설정을 해서 이 사람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이상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탈속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먼 환경에서 출발을 해요. 즉 원경에서 출발을 합니다.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멀다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먼 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러 거리감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감이 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먼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문법적으로 잘못됐지만 시이기 때문에 허용해주는 시적 허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청문사의 낡은 기와집을 상상하세요. 자, 상상해야 돼. 그 이제 푸른 구름이 있는 뭐 이런 사철 같은 게 정말 대충 그릴게요. 여기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멀리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낡은 기와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이미지였다가 자, 좀 더 갑니다. 산은 자하산이라고 했어요. 자하산이라고 했네요. 어떤 산이냐? 제가 색깔을 좀 잘못 그렸을 수도 있겠네요. 자가 자주색 할 때 자예요. 그래서 보면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하. 안개와 노을 할 때 연하라고 고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자주색, 안개 혹은 노을이 있는 산이야. 그래서 뭐 자주 색깔을 띠고 있는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산에 뭐가 와요? 봄눈이 녹았어요. 자, 그러면 봄에 꽃샘추위 때문에 오는 눈을 이제 봄눈이라고 하는데 그게 녹았어. 아, 그러면 지금 계절적인 배경이 뭐구나. 계절적인 배경이 봄이구나. 그럼 이 봄이 오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라는 거 감이 좀 오시죠? 자, 겸사겸사 이야기하면 자주색을 이야기해서 얘는 당연히 색채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원래 그 자주색은 귀한 색이에요. 이미지가. 그래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자주색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적. 그래서 이런 먼 산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에 슬슬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느릅나무를 봤어요. 자, 그러면 시상이 점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고 못 그리겠어. 느릅나무 어떻게 그리지? 자,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 나무를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느릅나무. 거기에 속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여기 안에 이제 봄이 되니까 새싹이 날 거 아니에요. 안에 이파리가 솟아오를 거란 말이죠. 그 모습을 속잎 피어가는 12굽이라고 표현했어. 근데 여기 엄청 길지. 갑자기 이렇게 길게 표현한 건 뭐예요? 싱을 조금 늘려서 호흡을 바꿔서 표현해서 여기 있는 생명력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얘가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옆에 정리했으면 시행이 굉장히 많은 다자예요. 많아져서 호흡이 어때요? 길어졌어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시상의 전개에 있어서 앞에는 정적인 이미지였다가 지금은 어떤 이미지로? 동적으로 갑작스럽게 생명력이 움직이는 이미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시상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 기운을, 생명력을 담는 시어를 또 뒤에 뭐라고 설정해놨냐면 체크하고 별표 청노루라고 해놨습니다. 푸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노루, 마찬가지로 이 노루도 생명력을 가지고 뛰놀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동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일부러 청색을 써서 맑고 순수한 존재라는 거, 이상적인 세계를 드러낸다라는 청노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노루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푸르다라는 점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서 고결하다, 그 뜻이 높고 순수하다라고 해서 고결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높을 고자예요. 그 뜻이 높고 순수하다라는 것에서 고결이 왔습니다. 거기에 자, 그 청노루가 있는데 거기 청노루에 뭐 눈이 있다라고 합시다. 어머 어떻게 그랬지? 자, 눈이 있다라고 해요. 자, 맑은 눈에 도는 구름. 거기에 청노루가 뛰어가면서 그 눈
눈동자에 구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 자연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는 걸로 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도는 구름 이렇게 짧게 끝내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왔냐면 결국에는 아주 작은 노루, 그 노루의 눈까지 되게 자세히 보고 있어서 원경에서 어떻게 근경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통해서 뭘 상징하고 싶었냐, 자연 속에서의 아름다움, 그래서 세상, 속생활은 떨어져 있는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다. 즉 자연의 미학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형식적인 차원인데 언급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보면 여기 전반적으로 되게 뭘로 끝났냐, 기와 집, 뭐 아니면 느릅나무, 아니면 구름, 이런 식으로 무슨 형? 명사형으로 종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형으로 종결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그 명사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남기냐? 우리한테 여운을 남긴다는 특징이 있고요. 더불어서 그 시어의 내용에 대해서, 시어의 의미에 대해서 독자가, 즉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얘는 어떤 의미일까? 뭐 도는 구름에서 구름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가 짧다라고 했죠. 어떤 시행? 간결. 짧다. 간결한 시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시행을 사용해서 어떤 효과가 또 있느냐,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주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이제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작품에 드러나는 청로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아름다움, 그리고 생명력, 탈촉적이라고 했는데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로서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형식, 짧은 형식이 주제를 드러내는 효과적이었느냐?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시키려면 짧은 시어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던 얘기죠. 볼게요. 이 작품은 불필요한 단어를 줄이고 짧고 간결하게 시행을 구성하며 일부연의 끝부분을 명사 표현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시상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상적인 세계의 본 풍경을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그릴 뿐만 아니라 시적 여운을 형성해서 독자로 하여금 그러한 풍경을 연상시키도록 한다. 짧은 게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해서 독자한테 주제 전달이 더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만흥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만흥에서는 속세와 자연을 대비한 표현이나 선의적인 표현 등이 화자가 자연에서 살면서 느끼는 만족감과 흥취를 강조하고 있어. 즉, 연시조가 이 주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딱 적절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화자가 자연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연시조 형식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방금. 자, 청루루에서는 이상적이고 탈속적인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짧고 간결하게 시행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짧은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주제 전달에 도움이 되었다. 명사로 시장을 집중하고 있는 생략된 표현 양식을 통해서 작품의 환상적인 분위기가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문화작품이라는 것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당연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만흥까지의 내용이고요. 수업 잘 들으셨죠? 네. 그래서 필기한 거 잘 정리하시고요. 숙제 잘 해서 다음 주 수업 때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